대통령이 다주택자 넌 나쁜 놈이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전에 표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넌 나쁜 놈이야, 징벌적으로 과세를 높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서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아마도 이제 국토부에서 전달이 되고 그 국토부가 그 방향성대로 움직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우선은 정치공학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되게 신기한 게 119 대책을 보면은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의무 조정,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총선 전에, 발의는 무조건 총선 전에 합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 초기와 총선 전에 발의, 법을 발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총선 전에 표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신탁의 효율화, 이것도 발의입니다. 이것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미확정되는 거죠. 그다음 노후 요건 완화, 이거는 시행령이니까 확정인데 확정될 수 있는 거는 4월 달에 시행령 개정이 되죠. 또 볼까요? 노후지역 선도지구 지정 같은 거,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나 뭐 2024년 5년도로 이제 밀어놓은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뭐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시행령 개정, 이것도 4월 달이죠. 2월 달이 아니고 4월 달입니다. 예, 5월 달도 아니고. 소규모 공공 참여 확대, 예, 이것도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3월 달. 그다음에 법 개정안 발의는 또 3월 달이죠. 그리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것도 3월 달이죠. 4월 전 총선 전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뭐 주택법 개정안 발의는 또 2월 달, 4월 전이죠. 그다음에 시행령은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는 총선에 가까이 또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논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볼 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정책에 대한 이 표들이 나오잖아요. 표들이 나온다는 게 이번에 발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총선용으로 비록 여당이 뭐 노력을 하겠지만은 선거를 이겨야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기를 잡은 거, 그래서 실행이 좀 안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공학이 가미가 된 부분들로 그 실효성들을 한번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오늘 제가 확인한 것처럼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디테일함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디테일이 나오는 시기들이 조금씩 있을 건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성만 봐야 됩니다. 이 방향성을 보면은 지금은 뭐 문제가 있다, 이거 너무 그냥 빚좀 개살구다 할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그 방향에 살이 채워져 나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살이 채워져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08년도부터 제가 한 2014년까지 얘기를 드렸죠. 이런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이주택에 대해서 장특공 완화, 미주택에 대한 취득 시에 양도세 완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했죠. 뭐 취득세 인하하고 뭐 이런 그 2014년까지 1년의 과정들로 완화를 계속하고, 결국은 이게 유동성으로 결합이 되어 가지고 2015년, 16년, 17년,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수도권은요.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건요. 이명박 정부 때 정책을 펼칠 때 어떤 방향성을 잡았냐면요. 첫 번째 방향성은요, 지방을 살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엄청 많이 갖춰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산과 대구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격대의 움직임들이 컸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생기고, 그게 이제 조금 흐름이 이제 또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2013년부터 조금 흐름이 감지가 되고 4년, 5년, 6년, 7년이라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추를 잠그려고 하는 이 정책을 보고 이 방향성이구나, 거래가 되려고 하는 방향성이구나를 생각을 하시고 2024년도도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전세가는 아직까지 지지해 주는데 가격들은 둔화가 되었다. 근데 2022년, 2023년도는 이 둘 다 급격하게 가격들이 내려가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릅니다. 금리도 다릅니다. 금리는 그때 고금리로 자이언트 스텝들을 5차례 이상을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결을 했지만은 그래도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둔화하려는 피벗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시기가 언제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부동산에 진입을 하는 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공포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공포를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공포는 언젠가 끝나거나 종식됩니다.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은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은 언제나 풀립니다.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템과 그 룰을 기억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집을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어떤 타겟팅을 해가지고 대출을 완화하고 뭐 거기에서 독려해 주는 것이 조금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9억 미만의 84 타입 이하의 소득 수준하고 요건만 갖추면은 금리를 1.6으로 맞춰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정책들이 나온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데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 시기를 또 기회라고 생각해 두고 요거를 단기적으로 효과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발판으로 삼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효성이 있는 거와 없는 거를 구분하면서 가야 되고, 그 기준 자체는 첫 번째가 발의를 한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법을 발의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을 한다라면 이거는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규칙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면 이거는 시행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시행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 국회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취득세, 보유세, 뭐 지금 제초한 여러 가지가 사실은 난항에 많이 겪은 경험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거주 요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볼 때 법 발의, 법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방향성은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가는 것보다 주의해서 가야 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빨리 이제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에 대한 수급 조절이 어려워지는 시기들이 계속 가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차원에서 뭐 원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원시 취득이라는 게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최초로 집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 취득을 한 사람이 만약에 임대를 내면은 전세를 맞추는 거죠. 전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예전에 2010년도 11년도 이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주택이 막 미분양이 쌓였어요. 근데 그거를 안 팔아요. 그거를 그냥 통으로 아예 전세를 맞춰버려요. 그걸 건설사에 맞추고 그 맞춘 부분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가격이 좀 올라가거나 그것들이 임대가 끝날 때까지. 그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대가 끝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건설업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세입자를 맞춰놓고 한 2년 4년 기다리다가 가격이 오르긴 오릅니다. 올랐는데 이런 물건은요, 나중에 다시 팔 때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도 나중에 이런 건설업에서 임대를 맞춘 물건들이 있다면은 지금 왜냐면은 그 물건들은 취득세에 대한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감면해 준다고 했으니까 거래를 위해서 그런 물건도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물건으로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취득세가 당분간은 안 풀릴 것 같은데 이게 풀리는 시점이 사실은 거래가 조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취득세가 풀 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정말로 시장이 안 좋아서 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되었을 때 이것들을 조금 풀어서 시장의 거래량들을 좀 정상화가 안 된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키려는 부분 뭐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지금 110 대책 같은 경우는 조금의 세부적인 디테일이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은 그런 디테일을 완성하는 밑받침을 가지는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는 있다. 하지만 총선을 고려해서 이제 시작점에서 그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정책들을 조금은 주의 깊게 그리고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때 실행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 구분해서 이런 정책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시행령, 그다음에 법 이런 부분입니다. 그 법에 대한 기준들만 조금 인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